민간경비 7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민간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 이전을 전통적인 의미의 민간경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에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부족이나 촌락 단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경주의 활동을 하였던 것이죠. 외침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서구에서 볼 때 일종의 경비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고려시대나 조선의 경우에는 지방의 호족이나 중앙의 세도가들이 무사를 고용해서 자신들을 지켰던 것이죠. 예를 들면 고려시대 삼별초가 있는데, 이는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이죠. 조선시대 이후에 1950년대 이전까지는 권력가나 사업가들이 힘센 장정들을 고용해서 주택이나 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경비나 경호를 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은 개항 이후의 개성에서는 인삼이 많이 재배되었는데, 인삼이 워낙 고가의 농작물이다 보니까 도둑이 많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경비원을 고용하여서 인삼밭에 대한 경비를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대 민간경비의 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 민간경비가 도입된 것이 1950년대의 일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국내에 주둔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 경비를 통해서 민간경비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주한미군 또는 외국 기관에 필요한 물품이나 공사를 해주는 것, 용역을 제공하는 것들이 바로 군납인데요. 초창기에는 야채류 납품이 주종을 이루었다가 이후에는 자벽, 수선, 주택 경비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미8군 군납 경비를 맡은 업체는 1954년에 설립된 용진보안공사, 1958년에 설립된 화형기업 경원기업, 1959년에 설립된 신원기경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경비 능력이 향상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범하실업공사가 설립되었는데요. 범하실공이라고 줄여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962년에 코스코가 있었는데, 코스코는 대한석유저장 주식회사의 이름입니다. 코스코와 부도에 야적한 석유류에 대한 경비 및 검수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부산 지역의 사상 영도 등에 있는 저유소, 석유를 저장했던 것이죠.
서울의 왕십리, 울산에 있는 정유소, 그리고 외국인 주택, 그리고 그 유류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비 업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1960년대 초 미군 부대에 대한 군납은 아주 매우 큰 이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폭력이 개입하기도 하였고 부정과 비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임시조치법안을 공포합니다. 상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군납업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군납 조합을 세 개로 나누어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건설 군납, 용역 군납, 물품 군납의 세 개 군납 조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 8군에 대한 용역 경비를 전담하면서 경비산업 성장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이라고 해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특히 한국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1차적 책임 당사국에 있다라는 원칙을 발표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만약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국의 책임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서부전선에 배치되었던 7사단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군납 경비는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경비시설, 경비 인력들이 감축되고 인원들이 감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체들은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됐던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원경찰 제도의 도입과 민간경비 일시적 침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원경찰이 도입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산업시설에 대한 경비의 개념들이 어느 정도 바뀌게 됩니다. 방범의 개념이 아닌 당시에는 방호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중요시설 경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또 1960년대부터 산업화 진행에 따라서 산업시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 예산은 이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증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산업시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국가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중요 산업시설에 대한 경비를 국가가 통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62년에 청원경찰법이 제정됩니다. 당시에 이 일본의 많은 제도들, 일본의 청원 순서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상당히 모델로 해서 도입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 산업시설에 있어서 경영자나 기관장이 경비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경찰관 배치를 신청하는 제도인 청원경찰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1962년에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지만 시행규칙은 5년 6개월이 지난
196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시행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청원경찰의 수요가 많지 않았었고, 또 경찰은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원경찰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격요건, 임용과 배치, 봉급 및 수당의 범위, 교육, 복장, 무기, 휴대 등에 있어서 국가 통제하에 운영되는 것을 조건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1973년도에 전문 개정되면서 청원경찰의 배치 가능 시설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공단체,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과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 기관,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회사, 언론사, 통신사, 방송사, 인쇄소, 학교 등으로 중요 시설과 사업장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대되었습니다. 청원경찰 제도가 갖는 의미를 보면은 국가와 자본 간 타협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경비를 절감하면서 경찰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비용으로 경찰 공무원에 준하는 경찰을 배치하여 시설 경비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서 이런 것들이 공적인 부분으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의 치안 활동의 일부이긴 하지만 민간에 이양됐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과 민간경비가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이들의 그 대상이 중첩된다는 것이죠. 서로 먹을거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누가 더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당시 민간경비는 점점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산업시설도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그런데 당시 정부의 태도는 민간경비가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데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이었고, 그래서 청원경찰에 의해서만 국가 중요 산업시설을 경비하도록 국가가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의 육성 부분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1970년대 되면서 방호 개념과 방범 개념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기업체 내에서도 방호과와 안전과로 나누어지면서 방호와 방범 개념이 전문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1970년대 후반에 범죄 발생률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시국 치안이나 대간첩 작전 수행 등으로 민생 치안의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민간경비가 대안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정부의 치안력 확보 방안으로서는 군 징집 병력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간경비 회사는 10개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대안으로 고려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상업적인 민간경비 회사들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계획이나 구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경비업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민간경비가 태동기부터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1964년에 동경올림픽, 1970년에 오사카 만국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한 엑스포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스포츠 게임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치룰 수 있다는 것은 뭐 선진국의 반열 또는 상당히 그 개발도상국을 넘어서는 이런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올림픽과 엑스포를 거치면서 민간경비가 여기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용이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민간경비가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일본은 1972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정부와 민간경비업체에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민간경비는 태동기부터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상당수 모방을 하여서 따라가게 됩니다. 초기 민간경비 설립자들의 상당수는 퇴직한 경찰 간부들 또는 퇴역 장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군에서 적을 지키는 일을 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과 중요 시설을 지키는 분야에서 특히 경비 분야에서는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또 5.16 군 장교들이 경찰 요직을 장악하면서 군과 경찰은 비슷한 조직 문화를 가지게 되었고 군과 경찰은 계급 정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급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빨리빨리 승진했던 엘리트들이 계급 정년으로 인해서 정년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민간경비업은 군, 경찰 퇴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던 것이고요. 또 1976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 월남 파병 장병들이 귀국하게 됩니다. 제대 군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이런 민간경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로비 활동을 많이 전개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경비업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민간경비업자들은 민간경비 산업을 국가에서 보증한다는 의미로서 경비업법 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경비업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1976년에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물론 시행은 1년 뒤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경비실업이라는 회사가 허가를 1호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한국경보, 한국보안공사, 범하실업공사, 용진실업, 신원기경, 봉신산업, 경화기업 이런 민간경비업계에 있어서 아주 초창기 기업들이 영업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는 이런 경비협회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경비협회를 발족시키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업의 진출과 기계경비 산업의 발전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기계경비에 대한 도입 여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의제도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여서 이런 사람으로 인한 경비를 다른 회사에 맡긴다는 생각이 아직 생소했던 것이고요. 또 인력 경비는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기업이 이곳에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이라는 기업이 민간경비회사에 진출하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민간경비 회사들이 성업하는 것을 본 당시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한국에서의 도입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민간경비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영세한 민간경비 업체에서 대기업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민간경비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것이죠. 삼성은 한국경비보장이라는 회사에 경영참여라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에 삼성의 지분은 40%, 일본 세콤의 지분 40%, 한국경비보장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20%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경비보장이라는 회사가 이후에 한국안전시스템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고 그 뒤로 기계경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중에 S1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남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의 재산을 맡긴다는 생각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고요. 기계경비의 계약 조건이 당시에 3개월분 용역료를 선납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비싸게 느껴졌던 것이죠. 기계경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 시설비 이런 것들 고려해서 초기에 상당히 비싸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귀금속이나 안경점 등 비싼 물건들을 다루는 많은 곳에서는 종업원들이 가게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기계경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들어오면서 많은 자사 계열사를 활용해서 신규 고객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죠. 한국안전시스템은 삼성의 인력 경비 업무를 흡수해서 수익을 내고자 했습니다. 삼성 본관 빌딩, 삼성 빌딩, 여의도 동방생명 빌딩, 지금은 삼성생명이지만 예전에는 전신이죠. 삼성생명의 전신에 있는 빌딩, 이런 곳에서 인력 경비 업무를 맡아서 시작하기로 했던 것이죠. 또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제일제당 이런 공장들, 제일모직, 제일압섬, 또 전주제지, 삼성중공업 이런 곳에 있는 많은 경비 업무를 바로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력 경비를 인수함으로써 생긴 여유 자금으로서 설비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금융시설 등에 대한 기계경비 시장을 개척하게 됩니다.
1981년에 사업을 하면서 귀금속점이나 전당포를 대상으로 판촉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유통업계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판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학교 등에서 숙직을 하기 때문에 다음날 상당히 업무하는데 피로도가 겹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은행 관계자들은 사실 기계경비에 대한 도입을 고려했지만은 은행의 열쇠를 경비회사에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재무부가 각 은행에 발송한 기계경비 절대 불가라는 공문을 철회하면서 한국안전시스템의 마케팅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졌고, 1983년에 조흥은행과 시범적 기계경비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숙직 비용보다 기계경비 용역료가 훨씬 더 저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은행들도 1984년에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국민은행과 같이 지금 많이 없어진 은행들이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런데 은행이라는 곳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신뢰를 주는 기관이죠. 그래서 보수적이고 공신력 있는 은행에서 기계경비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저거 괜찮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삼성그룹이라는 브랜드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죠. 직원들이 많고 회사에 그 자회사들이 많고, 그래서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었고, 또 삼성이 하면 다를 것이다라는 이런 기업의 이미지도 한몫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계경비 업체들이 또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기계경비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 경비회사와 주로 합작이나 제휴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그전엔 1985년까지는 한국안전시스템이 유일하게 기계경비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한국 보안공사죠. 지금 뭐 ADT 캡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이런 회사인데, 미국 회사와 합작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범하실업공사가 일본 종합경비보장 세콘과 일본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경비회사입니다. 이런 종합경비보장과 기술제휴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이런 기계경비 산업은 출입통제 CCTV, 또 전자상품 감시체제라고 해서요, 큰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가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이런 장치들을 다 이런 기계경비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무단 반출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또 침입감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기계경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화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에 청원경찰법의 전문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1976년에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갈등이 생기는데, 이들의 시장, 먹을거리가 중첩되기 때문이죠. 국가중용시설에서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은 법에 따라서 신문과 보수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 학자들도 생겨납니다. 민간경비업에 기여했던 동국대학교의 이용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1989년도에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의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01년도가 되면서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경비원 제도를 또 도입하면서 일단 민간 경비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총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은 수행하는 업무는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신분보호 또 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경찰 담당에서도 민간경비는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청원경찰은 경비까지 담당하는 등 서로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은 관리체계 등도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휘체계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 또는 사업장의 총원조나 경비업자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별 그 감독자들이 지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시설의 총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동시에 참여할 경우에는 총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라서 총원경찰을 민간경비업자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경비업자는 총원경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수 수준의 문제입니다. 총원경찰은 총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비원들은 사업자에게 맡겨진 상태이죠. 서로 계약에 의해서 보수가 정해지는데 주로 업체들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 가장 저가 입찰, 가장 적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게 경비를 맡기다 보니까 저임금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저임금은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분보장과 직업 안정성에 있어서 보면은 총원경찰은 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간경비원은 신분보장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도 비교적 커다란 대형 회사들이긴 하지만은 특수경비원들도 제도적으로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민간경비원들은 가장 그 신분보장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경비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에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이것은 민간경비에 있어서의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민간경비원의 권한이 확대됐다는 것이죠. 민간인이긴 하지만 민간인 이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총기 휴대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이죠. 또 하나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의 외주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민간경비의 활성화의 어떤 계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경찰 기능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분의 민간 이양이 좀 더 이루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로 특수경비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